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얼굴에 나타나는 운의 징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이 들어온 걸 얼굴로 알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함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얼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요?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운이 좋은 사람들의 얼굴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얼굴은 분명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과 다른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정재 교수님은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얼굴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서광이 보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서광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상서로운 기운, 즉 빛을 말합니다. 삶이 변화할 때, 즉 운이 좋아질 때나 나빠질 때는 반드시 그 징조가 보이고 이것은 제일 먼저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 그 기운의 변화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집 안에 거울을 밝고 깨끗하게 두어야 합니다. 늘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세요. 분명 매일매일 변하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변화들이 생긴다면 이제부터 당신의 삶에는 좋은 운들이 만들어질 것이며 큰 번영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는 가장 먼저 이마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마는 우리 몸 중 천기가 제일 먼저 흡수되는 곳이고 천기가 좋은 운이나 나쁜 운으로 변화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면 이곳이 제일 먼저 탁해지거나 어두워지며 반대로 삶이 좋아지면 이곳이 제일 먼저 밝아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세안이나 샤워를 할 때 이마를 한 번씩 더 씻곤 합니다. 여러분도 세안을 하거나 화장을 할 때 이마를 한 번씩 더 깨끗하게 씻고 가능한 더 투명하게 밝히려고 노력해 보세요. 상은 타인이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얼굴 좋아졌네, 얼굴이 환해졌네 라는 소리는 사실 얼굴 전체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마를 보고 하는 소리죠. 이마를 얼마나 깨끗하고 밝은지가 바로 여러분의 안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학자들은 얼굴이 밝아졌다 같은 말을 들으면 대운이 들어올 징조라고 말하곤 합니다. 두 번째로 눈에 부드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삶이 어려워질 사람은 눈이 탁해지거나 거침이 있고 살기가 생겨나고 반대로 삶이 좋아질 사람은 눈에 부드러움과 선함이 생겨납니다. 눈은 당신의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눈이 얼굴의 인상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하기도 하며 저 사람 이미지 좋다, 인상 참 좋다 라는 표현은 사실 눈이 선하다는 부드럽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눈은 바로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에 당신의 눈이 아름답고 부드럽게 보이는 것이며 당신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에 당신의 눈이 거칠고 날카롭게 보이는 것이죠. 큰 운을 얻으려면 늘 세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 당신의 눈은 부드러워질 것이고 당신의 삶은 변해가기 시작할 것이며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져 있는 당신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입에 편안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입은 보물창고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입은 만복을 부르는 곳이기도 하고 만화를 부르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학에서도 입은 사람의 앞날을 측정하는 척도다 라며 입이 편안해 보인다면 번영할 사람이며 입이 불편해 보이거나 움직임이 많다면 반드시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편안한 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절대로 입을 꽉 다물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금니를 꽉 깨물지 말라는 뜻이죠. 운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입을 부드럽게 닫되 상악과 하악에 약간의 간격을 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화를 낼 수가 없으며 만약 화가 나더라도 금방 풀릴 거예요. 어금니를 꽉 깨물지 않는 습관이 편안한 입을 만들며 운이 살아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형상에서는 절대 악한 소리, 독한 소리, 모진 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귀가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귀가 크면 잘 산다느니 귀가 작으면 어렵게 산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곤 하죠. 하지만 사실 상학에서는 귀의 모양보다는 색을 더 많이 봅니다. 얼굴 색은 혈액순환에 따라 불그스름하고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검붉고 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귀는 특히 더 그러하죠. 그렇기에 여성의 경우 약간 늘어지는 귀걸이를 하는 것이 운이 좋아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귀걸이가 귓불을 긴장시켜서 혈액순환이 더 잘 되도록 해줄 테니까 말이죠. 물론 욕심을 내어 너무 크거나 무거운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막아서 탁한 빛이 나며 이는 운이 더욱 나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귀를 한 번씩 만져주고 문질러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는 기운을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간과 심장의 기운을 강화해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학에서는 이러한 동작을 자신감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 하며 운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얼굴에 균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상대가 나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말을 비웃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상대의 삐뚤어진 눈과 입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며 눈빛 역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여 삶이 아주 어렵거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좌우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그들의 눈이나 입, 어깨, 걸음걸이 등은 분명 틀어져 있거나 기울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얻고 운을 얻기 위해서는 늘 좌우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분명 당신의 체형이 좋아지도록 만들 것이며 좋은 체형은 관상의 변화를 만들어서 운을 얻을 부자가 될 상으로 바꿀 것입니다. 오늘은 이까지 좋은 운이 나타났을 때 얼굴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분명히 좋은 운들이 가득 들어올 사람입니다. 늘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닥터였습니다. 사주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그 무엇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의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할까요? 바로 후천운입니다. 후천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고요.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우선 인생의 큰 흐름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물론 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죠. 만약 당신에게 초년기에서 청년기까지의 운, 그리고 중년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평생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겠지만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행복하고 부유한 인생 후반기의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인생 초반기의 유복함과 행복은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지만 후반기의 유복함과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도 30대나 40대, 심지어 70대에 운이 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년에 운수가 좋아져서 무엇에 쓰겠냐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100세 시대 아닌가요? 만약 지금 인생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 후반부를 유복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이를 따라야겠죠. 사주학에서는 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사는 내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다고 말합니다. 비록 초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를 극복하면 중년 이후에 운을 받을 수 있으며 중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면 반드시 노년 이후에는 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신심의 깊이에 따라서 운을 받는 양이 달라질 뿐이죠. 분명 세상의 모든 것은 순환하고 변화하며 또 이것이 반복되고 서서히 커지기도 하고 오히려 작아지기도 합니다. 운도 그러합니다. 지금 운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운의 순환이 계속 강해질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운을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이는 때가 되었을 때 운의 양을 더 강하게,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죠. 분명한 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아주 큰 운이 오기 마련이며 하늘은 절대 사람을 땅에 내시면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주학은 운의 크기를 결정하는 조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또 신심이 크고 깊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운을 결정하는 건 첫 번째 조건은 정언과 정동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라는 의미죠.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해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잘 먹었다 라고 하거나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 등의 말처럼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운이 결코 곁에 오지 않을 사람들은 어휴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 말에는 굉장한 큰 힘이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는데요. 이는 나의 운을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또한 상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눈, 귀, 팔, 다리는 2개씩 만들어졌으며 이는 반드시 균형에 맞게 치우침이 없이 사용하라는 의미이고 입처럼 하나밖에 없는 기관도 있는데 이는 늘 소중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고 말입니다. 특히 그중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늘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란 것은 몸에서 나옵니다. 몸 역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이 다리 떠는 모습을 보면 복 나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2번째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주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오행론의 요체는 순환과 균형입니다. 이에 따르면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을 하고 이로 인해서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반드시 다시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는 국가 간의 외교나 정치, 사회와 경제, 무역과 같은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더라도 잘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쁜 마음을 주면 나도 나쁜 마음을 받게 될 것이며 감동과 고마움을 준다면 나 역시 감동과 고마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잘 주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이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번째로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주학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커지게 된다고 말이죠.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의 대다수가 익히고 터득했던 원칙입니다. 그래서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 어떠한 손실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인다는 뜻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주학에서는 운은 성체로 성되지 않고 분체로 분되어 성될 때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관인쌍청이면 백합불청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는 소리죠.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모여드는 운의 기운도 더욱 강해질 것이고 모이는 사람이 적을수록 운의 기운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인가요? 이건 바로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늘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해서 모이도록 하든지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모이도록 하든지 어떻게든 모여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성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성체의 크기만큼 나에게 막대한 운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4번째로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사주학에서는 대인과 소인배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대인은 대세를 만들어 나가고 소인배는 대세를 질투한다고 이야기하며 대인은 앞선 자들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삼인행이면 필유아사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이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비단 사람뿐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나간 실패 하나하나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이기도 하고 앞선 사람의 삶에서 그들의 행동과 습관들을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실현과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훈과 배움을 얻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거듭된 실패를 반복하곤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능 만점자나 고시 합격자가 하는 인터뷰를 들여다보면 오답 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답 노트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수단이죠. 한 번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가? 바로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적용되고 있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단지 사조학에서는 대인과 소인배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죠. 혹 지금까지의 인생 행로에서 실패와 어려움이 많았는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시다. 그럼 앞으로의 삶은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나의 그릇을 키워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 사조학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부자와 빈자를 보면서 자연스레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은 절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의미 없이 세상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어렵게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뿐이다.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매일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거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반드시 멋지게 살아갈 것이고 또 운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사주로 풀면 호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호연직이란 운을 불러오는 마음입니다. 사주학에서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자기 스스로 바뀌고 변하는 시기라고 규정합니다. 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다. 나는 반드시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세상의 오해와는 달리 사주학은 원래 선천운을 단 1%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후천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후천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모두 후천운을 통해 누리는 삶,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을 완전히 걷어차게 만드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행을 만드는 말입니다. 에이, 재수없어.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 거야? 뭐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같은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뇌를 스스로 불행해지도록 세뇌하는 말이죠. 뇌는 당신의 말을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따릅니다. 사주학이 아니더라도 모든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뇌는 하나의 단순한 명령체계라고 말이죠. 내 마음이 명령을 하면 뇌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알고 몸에게 전달하고 몸은 그러한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주학은 선천운인 사주보다 후천운인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며 삶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변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스스로 자신이 재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뇌는 재수가 없도록 몸에게 명령하고 몸은 그러한 재수 없는 행동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은 잘 살고 있더라도 그 운들이 점차 꺾이게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불행한 삶으로 변해갑니다. 농담이더라도 절대 이러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불행한 삶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적인 욕설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욕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불행의 말처럼 자신의 뇌 속에 갈등과 다툼을 심어주게 되는 말입니다. 의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행복할 때 나오는 뇌 호르몬과 불행할 때 나오는 뇌 호르몬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습관처럼 하는 욕설은 우리의 뇌에 화가 났구나, 불행하구나 등의 상황을 인식시키게 되고 뇌는 불행한 상태라고 인식하게 되어 불행의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불행의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상학에서도 복을 부르는 최고의 관상은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늘 미소를 머금고 있으면 우리의 뇌가 행복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여 이 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번영하게 만들어 갑니다. 욕설을 하는 사람 중 웃으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인상을 쓰거나 굳은 표정으로 욕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설을 하는 순간에 당신의 뇌는 불행을 만드는 호르몬을 생성하게 되며 이것이 계속되고 지속될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불행해집니다. 욕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좋은 말, 즐거운 말만 하세요. 세 번째, 악담이나 분노의 말입니다. 세상 모든 동물의 침 속에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과학자는 악담이나 분노의 말에서 나오는 침을 분석해 그 성분이 일반적인 침에서 나오는 독성보다 수백 배나 강함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성이 강한 침은 과연 누가 삼킬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대체로 삶이 불행하거나 불행해질 때 분노의 말을 하게 될 텐데 이때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몰라주는 세상에 분노하고 또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곤 합니다. 아마도 웃으며 분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굳이 과학적인 증명을 들추지 않더라도 상학에서 말하는 운을 걷어차는 사람, 나쁜 운을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악담을 하거나 분노의 말을 하지 마세요. 화가 나면 그냥 한번 껄껄 웃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운을 얻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면 이를 말로 표현하지 말고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여유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를 미소로써 표현해보세요. 그래야 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면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온종일 그 생각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균형이 무너지고 이 무너진 균형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의 운들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자신을 한탄하거나 자책하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은 절대 이런 사람에게 좋은 운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을 끌어안는 말과 걷어차는 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강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약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해도 에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하고 체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가 틀렸는지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반성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당신이라면 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다음 일을 맡기겠습니까?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거나 숙련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든 초보자 시절에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며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숙련된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하기 마련이죠. 그렇기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넌 절대 안 돼, 바보야, 그것도 못해 등의 말들은 절대로 남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절대 당신을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절대 당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학에서는 복과 운은 항상 사람을 타고 들어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고 그 누구도 힘들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 사람에게 인복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절대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칭찬의 말과 비난의 말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칭찬의 말에는 묘한 마력이 있죠. 상대에게 한다면 200%, 300%의 힘을 내도록 만들어주게 되고 자신에게 한다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난의 말을 상대에게 한다면 싸움과 논쟁이 되는 빌미가 되고 자신에게 한다면 자신을 비굴하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세요. 당신에게 맡겨두면 뭐든 잘해서 걱정이 안 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동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세요. 에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분명 이 모든 칭찬과 격려는 혜택으로 변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무슨 일을 그렇게 해, 이것도 못해? 하여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바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실수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서로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자, 과연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역시 자네가 한 일이니까 확실해. 역시 최고야. 믿고 맡기길 정말 잘했다. 아마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만사 제쳐두고 당신을 도와주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벌어진 일이나 상황에서 절대 남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자신감의 말과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는 앞서 두 번째의 경우를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존감은 당신을 당당하게 만들고 자책감은 당신을 비굴하게 만듭니다.
사주학에서는 좋은 운, 즉 복은 가벼워서 높이 있는 것이며 경쾌해서 맑은 곳으로 향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스티그마 효과라고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항상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신감을 북돋우는 사람과 항상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책하고 비하하는 사람의 성취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현상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동양학에서도 동심지연기 취열안이라고 해서 좋은 말에는 난초의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말로도 비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라는 말과 너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설명하면 아마 더 쉽게 느껴질 것이죠. 영어로는 we와 you입니다. we라는 말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나 비난을 해도 반성의 말이 됩니다. 하지만 you라는 말 안에는 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말을 해도 비난과 질책의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we라는 말은 상대에게 친밀도와 동질감을 주어서 연대감을 높여주지만 you라는 말은 내 곁에 사람이 올 수 없도록 벽을 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친목단체와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만나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와 너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미소 지으며 하는 말과 인상 쓰며 하는 말입니다. 말은 부드러워야 하고 격식과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상학에서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운을 만드는 최고의 변상이라고 말하듯이 말도 복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데, 이는 바로 미소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미소를 머금고 하는 말은 부드러울 수밖에 없으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경박하지 않고 은은함을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에는 향기가 난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인상을 쓰고는 절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려고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입꼬리를 올리고 이 바보야 라고 말해보세요. 실제로 말해보면 말끝에 웃음이 나오고 농담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상을 쓰고 한번 말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비꼬는 소리, 비난의 소리로 들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말의 우수성이죠. 이제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항상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습관을 꼭 가져보도록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실수에 대한 자책과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부분에서 큰 착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자책을 하며 또 자신이 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곤 합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을 생각해보면 아마 90% 이상은 평범한 일이었거나 잘한 일이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10%도 안 되는 잘못된 일을 비난하고 자책하고 끙끙 앓아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예컨대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운전을 잘했기에 사고가 없었을 것이고, 또 점심 때도 밥도 잘 먹었기 때문에 체하지 않았던 것이고, 길을 잘 살피며 다녔기에 다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을 다 잘하고 살아가더라도 10%도 안 되는 작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10%도 안 되는 실수를 비난하고 자책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 운을 얻을 사람은 90%의 잘한 일을 생각하고 나머지 10%를 줄여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운이 없는 사람, 운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 10%의 잘못에 매몰되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부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항상 칭찬하세요. 늘 자신과 남을 칭찬하는 습관, 이것이 진정 운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학에서는 천운을 얻는다는 최고의 상을 심상이라고 말하며, 이 심상을 5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관상에 대해서만 알고 신경 쓸 뿐, 심상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죠. 또한 이 심상에 관해 모르는 사람들은 관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관상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관상이 과연 한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을 완전히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상학을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생긴 게 그런 걸 어떡하라고? 내가 이렇게 생겨 먹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나? 부모님의 유전자가 그런 걸 어떡하라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통상학에서는 사주불여 관상이요, 관상불여 심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이 좋은 것만 못하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보다는 못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관상 역시 변상이라고 하여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행동, 주변 여건 등에 따라서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관상을 보려면 얼굴의 모양보다 기운을 중요시하고, 어떤 부분에 생기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생기가 없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몸의 형태를 좌우하는 마음은 얼굴과 달리 형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의 모양만 보면 하수, 상에 깃든 기운이나 빛을 보면 하수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마음까지 보아야 진짜 관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심상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기운과 빛을 판단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각턱이면 고집이 세고 말년에 힘들 것이며, 타협이 어렵고 실패가 많다는 식의 방법은 아주 초보적인 상법입니다. 상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심상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방안이며 후천적인 기운, 즉 후천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심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입니다. 상학에서는 최고의 웃음을 미소라고 합니다. 이가 보이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소리가 나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몸이 흔들리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웃고 있지 않으나 웃고 있는 경우를 최고의 미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 누군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미소가 바로 상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미소입니다. 사실 미소는 실제로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아마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미소는 상학에서 나오는 말로 최고의 심상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은은하지만 고요함, 또 잔잔함, 편안함을 주는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 세상 온갖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 듯 고요함과 편안함이 느껴지죠. 그렇기에 상학에서는 이를 최고의 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대입하면 요란하지 않고 경망스럽지 않으며 품이 있는 부드러운 웃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이러한 은은하고 부드러운 웃음을 가지게 된다면 만복을 얻는 심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편안한 몸짓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과장을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회유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장한 몸짓이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한 몸짓이라는 것은 거짓된 말로 상대를 회유하기 위해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학에서는 몸짓을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거짓이나 불안이 있는 경우 눈동자가 자주 움직인다거나 손짓이나 발짓 등에서 불안감이 표현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다리를 떨면 복 나간다고 하면서 야단을 치셨던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 다리를 떠는 행동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마음을 다루는 상학에서는 불안감의 표현으로서 안정되지 못하고 나쁜 변화가 생기는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죠. 편안하고 과장되지 않은 몸짓, 안정된 몸짓이야말로 상학에서 말하는 두 번째 최고의 심상입니다. 세 번째는 고요한 눈동자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학은 누군가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학문입니다. 현재 이 사람의 상황에서 변화가 많고 갈등이나 속임이 많은 삶이냐는 것을 판단하는 곳이 바로 눈이죠. 말을 하는 동안에도 눈의 크기가 변하면 안 되고 눈동자가 많이 움직여서도 안 되며 힘이 있어야 하고 안광이 뿜어져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시 가만히 생각해보면 딱 부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한 번씩 저를 찾을 때마다 뵙게 되는 부처님 얼굴에 흉내내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학에 관해 연구 설명을 하곤 합니다. 늘 눈에 선함을 가지고 고요함을 가지는 것, 그것이 후천후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편안한 마음입니다. 어떤 이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같이 골프도 쳐보고 노름도 해보고 술도 마셔봐야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에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것이죠. 화가 나도 크게 노하지 않으며 기뻐도 과하게 즐거워하지 않으며 슬퍼도 과하게 슬퍼하지 않으며 좋은 것이 있어도 욕심부리지 않는 그 한결같은 마음이 상학에서 말하는 심상의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행동입니다. 행동은 정신의 표현입니다. 상학에서는 신체는 곧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형체로 혀를 기르며 혈로 기를 기르며 기로 신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죠. 이는 쉽게 말해 항상 맑고 깨끗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을 요즘의 사회에 대입한다면 자신감 있는 마음, 진실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스스로를 믿는 마음, 즉 자신감 있는 마음이며 스스로에게 거짓이 없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이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마음, 즉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이는 바른 마음을 가져 스스로 자신을 믿고 세상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마음에서 행해지는 행동을 심상이 좋은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상학에서는 부정적인 마음, 스스로를 속이려는 마음, 자신을 믿지 않는 마음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학에서는 심상을 최고의 관상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최고의 관상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운을 얻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이 5가지의 심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당신의 운은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당신은
분명히 모두 다 잘 될 사람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세요. 언제나 인생 닥터가 함께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에 어떤 것을 들고 다니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좋은 운을 얻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정재 교수님은 저서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에서 부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에는 운을 올려주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은 구하기 아주 쉬운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누구나 바로 가방에 채워 넣을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소중한 운을 조금이라도 더 채워주는 쉬운 방법과 운을 떨어뜨리는 행동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방 속에 무엇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가? 그 중에 당신의 운을 상승시키기 위한 물건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이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자신의 운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자, 오늘부터 가방 속에 반드시 이것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도록 하라. 이것은 분명 당신을 변하도록 만들 것이며 어느 순간 타인들에게 대우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방을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남성들 역시도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다. 필자도 강의나 강연을 위해 나갈 때는 반드시 가방을 들고 나간다. 이처럼 많은 분이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 내용물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며 가방 속 청결 상태에 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야기할 5가지에 대해 신경 써보면 습관이 바뀔 것이고 이로 인해 삶의 변화가 생길 것이며 삶의 번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지갑과 약간의 현금이다. 요즘은 지갑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번영을 위해서는 지갑이 꼭 있어야 한다. 그것도 약간의 현금을 넣어서 말이다. 풍수학에서는 왜 집 안에 저금통이나 금고를 꼭 두라고 할까? 이는 바로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은 지갑에 카드만 몇 장 넣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또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시대가 바뀐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스스로의 번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현금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한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카드로 결제하는 게 더욱 편리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물건을 사면서 돈을 직접 주는 것과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판단한다. 예컨대 카지노에서는 반드시 칩이라는 돈의 대용품을 사용한다. 왜 그들은 불편하게 환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칩을 사용하도록 하는 걸까? 이는 돈의 감각을 사람이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돈을 직접 만지고 물건 값을 돈으로 직접 지불해야 돈에 대한 감각이 생기며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 이것을 없애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니 현금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 지갑 속에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이다. 두 번째, 손수건이다. 많은 이가 휴대용 화장지를 쓰고 있고 또 어딜 가든 일회용 물티슈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땀방울이 묻은 손수건을 보는 것과 땀을 닦고 버리는 물티슈나 화장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 이는 자신의 노력을 모은다는 의미와 버린다는 개념인 것이다. 하여 부자들은 반드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다. 아마 손수건을 한 번이라도 가지고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알 것이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알기에 손수건을 사용하는 사람은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기 마련이다. 배우자를 위해 매일 아침 손수건을 잘 다려서 주머니에 넣어주도록 해보자. 또 이것을 자신도 가지고 다녀보라.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노력과 정성에 보답할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신은 항상 조심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조심스러운 행동이 당신을 격식 있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운을 얻어 부자가 되는 마음가짐인 것이다. 세 번째, 거울이다. 이 부분은 여성들을 위한 이야기이다. 거울을 가지고 다니라는 말은 거울을 보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허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거울은 풍수학적으로 재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풍수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집안의 번영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거울의 위치인 것이다. 항상 작은 거울을 가방 속에 넣어서 다녀라. 분명 작은 흐트러짐에도 스스로 신경 쓰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운이 좋은 사람, 특히 재물운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네 번째, 메모용품이다. 부자와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메모를 하느냐 아니면 기억을 하려 하느냐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메모를 위한 수첩을 가지고 다닌다. 이들은 순간적인 느낌이나 무엇인가 기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수첩에 적는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적을 것이고 교훈이 될 만한 내용도 적을 것이고 떠오르는 영감이나 느낌도 수시로 적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또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저거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건데 라고 말이다. 이렇게 이들은 항상 생각만 했고 또 이를 잊어버렸기에 발전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던 것이다. 과거 뽀빠이 이상용 씨는 TV에 나와서 메모 노트만 수백 권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랬기에 그렇게나 능력 있는 사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역시 수백 건 이상의 메모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메모 용품을 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항상 메모하라. 이것이 분명 당신을 최고의 능력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다섯 번째, 가족 사진과 자신의 목표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목표가 없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경우도 또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방 속에는 반드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가족 사진이 들어있어야 한다. 분명 가족 사진을 보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자녀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자신의 목표 역시 마찬가지이다.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최소한 그 근방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이다. 1등을 보고 달려야지 최소한 2등, 3등이라도 될 수 있는 거지. 아무런 목표 없이 달리다 보면 힘들면 쉬고 또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니 그 어떠한 성취나 성공도 이루기 힘들다. 굳이 특별한 목표가 아니라도 괜찮다. 예컨대 1,000만 원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운 후 글로 적어보고 이를 매일 보면서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조만간 1,000만 원이 모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간절함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뚜렷한 전조 증상 5가지를 이정재 교수님의 저서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운이 들어오는 전조 증상은 이 5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인연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풀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인데요. 아직 이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은 영상에 뜨고 있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운이 들어오는 전조 증상 이 5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관계들이 운과 얼마나 밀접하게 닫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이 인복을 얻는 방법, 귀인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에서 이 인복을 얻는 5가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맥이 곧 금맥이고 활맥이다. 당신은 스스로 인복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복이 좋다는 것이다. 인복만 좋다면 재벌까지는 못 되더라도 평생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복은 쉽게 말해 이런 것이다. 하나의 힘은 아주 작고 미미하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작은 힘들이 합쳐진다면 그 하나하나의 미묘한 기세들이 모여서 처음 하나의 기세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인복이 주는 힘이다. 그렇다면 인복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후천적인 노력으로 인복을 좋게 바꿀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자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주학은 선천운보다 후천운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 지금부터 인복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성공하는 사람 주변엔 좋은 사람이 모인다. 먼저 사주학에서는 인복과 인성을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 이는 자신의 타고난 기세, 즉 일간을 돕는 오행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성이 좋은 사람은 인복이 좋은 사람이며 이는 곧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인성의 기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바로 주변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으며 항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다. 또한 사주학에서는 인성이 곧 인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결과, 운과 성취운을 가리킨다고도 말한다. 그래서 인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결과물이 자신의 노력에 비해 따라주지 않는 것이다. 이제 왜 사주학에서 인복이 좋은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가는가? 누구든 자신의 능력치에 비해 좋은 결과를 낸다면 큰 자신감을 얻을 것이고
이것은 더 큰 성취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주학에서는 인성을 재물운, 즉 재성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했듯 사주학에서 관인쌍청이면 백하불청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공하고 번영한 사람들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누구도 인복 없이 성공할 수는 없다. 이를 귀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인복이 강해지는 방법이며 주변에 귀인이 나타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인복이 강해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인복을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 첫 번째, 스스로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부자와 빈자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꼽자면 자기 확신과 믿음이다. 부자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다. 사주학적인 측면에서 이는 일간이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간이 강하다는 것은 곧 인성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여러분은 모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다만 지금 삶이 힘든 분들은 아직까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만한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자신을 위해 투자하라. 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야만 한다. 두 번째, 자신의 사주에서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한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사주학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자신감, 열정, 인내, 치밀함, 부드러움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사주학에서 말하는 오행의 마음가짐이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으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먼저 스스로 자신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봐라. 분명 무언가 한 가지라도 부족하기에 인성, 즉 인덕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인복이 부족하다면 앞서 말한 5가지 마음 중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일 테니 이제 그 부족한 마음을 보완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라. 이 5가지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다면 누구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다 보니 전부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한 채 생각하고 반성하고 채워나가려고 노력한다면 인성의 기운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레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이며 운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복을 얻으려면 언행을 바로 해라. 세 번째, 항상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마 거꾸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늘 몸이 약해서 골골거리는 친구, 만날 때마다 컨디션이 안 좋다고 짜증내는 친구, 항상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아마 절대로 아닐 것이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데 부담이 없다. 또한 건강은 세상 무엇보다 자신을 아껴주는 방법이다.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식은 음식이나 버리기 아까워서 억지로 먹는 음식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쩌면 첫 번째 조건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자신의 건강을 만들어준다. 절대 함부로 막 먹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늘 긍정적인 언어, 좋은 언어, 아름다운 언어만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남의 뒷담화 같은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형성되었더라도 그 뒷담화를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내 욕도 똑같이 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뒤에서 남을 욕하는 행동은 스스로 내 얼굴에 침을 뱉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입은 화를 얻는 기관이기도 하고 또 복을 얻는 기관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말만 하려고 노력하라.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언어로 당신을 평가하려고 할 것이다. 또 은연중에 그에 따른 여러분의 등급을 매기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싸구려 언어만 사용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을 뿐더러 오랜 인연을 쌓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언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과는 인간관계도 맺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라. 물론 이는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가 전부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다. 인복은 사람을 만나야만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그러니 반드시 먼저 주려고 노력해야 하며 늘 상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옛말에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하라 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면 남들도 하기 싫은 것이고 내가 받고 싶은 대우는 남들도 똑같이 받고 싶은 대우라는 뜻이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반드시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주어야만 똑같이 얻을 수가 있다. 만일 자신의 인간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이는 항상 먼저 받으려고만 했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주라. 그렇다면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는 게 느껴질 것이다. 예컨대 만약 당신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생기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 주변에는 이런 친구들이 무수히 모여들 것이고 자연스레 인덕과 인복은 상승할 것이며 늘 당신을 도우려는 친구들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성취와 성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인생닥터입니다. 오늘은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전조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운은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한 시점과 특정한 시기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이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흘려버리고 맙니다. 너무 아깝죠? 그리고는 운이 없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탓하기도 하죠.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 앞으로 갈지 말지 신호등이 미리 알려줍니다. 만약에 이 신호등이 알려주는 신호를 그냥 무시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인다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가야 할 때 가지 못하고 계속 멈춰 서 있게 되죠. 우리의 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전조 현상을 알고 있으면 자신에게 좋은 운들이 들어왔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인생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정재 교수님은 저서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에서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뚜렷한 전조 증상 5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전조 증상은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운이 왔음을 알아차릴 수 있기에 지금부터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좋은 운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주학에는 운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몇 번씩은 누리게 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 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 사람들은 지금 운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을 어떻게 나에게 녹여내야 되는지를 모르기에 이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알아야 한다. 운이 들어올 때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전조 증상이 생기는지 말이다. 그래야 운을 살려 멋진 삶,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상 그 무엇이든 큰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일정한 신호가 온다는 것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운이 들어올 때 오히려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 운이 커지지 못하여 나가게 되면 그제야 후회를 한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운이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운이 바뀌면 나도 바뀐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주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이다. 누구나 옆에서 보면 이상하다 싶을 일도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며 남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이는 운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그러니 객관적인 조언들이 모여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우리는 저 사람이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은 운이 나빠지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 늘 전자의 행동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후자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저 사람 많이 변했네 라고 말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운이 변할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세상을 보는 자신의 눈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급해했지만 운이 들어오는 순간 웃어넘기게 된다. 참고 여유를 가지는 마음이 생긴다.
이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많던 일상에 어느 순간 웃음이 찾아오고 여유가 넘쳐나게 된다. 다들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실 좋은 운과 나쁜 운은 분명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나쁜 운은 일순간에 찾아오며 좋은 운은 서서히 찾아온다. 대신 좋은 운은 점점 커지게 되며 이는 전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운이 변할 때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반대로 조급하던 일이 사라진다. 운이 바뀌면 시선이 바뀐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다. 운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선순환하지만 나쁠 때는 모든 것이 악순환한다. 운이 나빠질 때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다툼이 생긴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피하게 되고 나를 점점 더 급하게 만든다. 하지만 운이 좋아질 때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사소한 문제나 남의 실수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를 여유롭게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나는 더욱 여유로워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 같이 있으면 늘 편안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만약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고 당신과의 만남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한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로 인해 당신은 대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새로운 인연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사실 사람은 거의 비슷하며 또 모두 선하다. 하지만 이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한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맞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점점 더 어려운 자신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서서히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다면 보답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과거에 끊어졌던 인연들이 점차 다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느껴 더 베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이 사람들과 함께 늘 웃음과 편안함이 넘쳐난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필연코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다섯 번째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조상님들은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고 하셨다. 이는 분명 협동의 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에 아주 단순한 일도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들도 아주 쉽게 해결되곤 한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다 보면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도 나중에는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운은 선순환과 악순환을 반복하며 점점 커져간다. 또한 운은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흘러다니고 있다. 하지만 운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들어온 줄을 몰라서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아깝겠는가. 사주학은 유비무한, 즉 모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학문이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자.